자, 926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정부에서. 자, 이 대책이 얼마나 황당한 대책인지.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 주식시장이 열렸죠? 개박살났습니다. 환율 오전에 137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개입을 해서 환율 어느 정도 조금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300원, 지금 1360원 막 이래요. 주식 박살나고 난리 나고. 미국도 지금 심상치가 않죠. 미국 금리 인상 올해 한 번 더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고요. 고금리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대책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926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매 제한을 풀어라. PF 대출 보증 확대해라. 민간 공급을 촉진하라. 자, 민간 공급을 늘린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2, 3년 뒤에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값이 다시 오른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급을 집어넣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 대책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미분양이 많은데 더 공급을 늘려라.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가관입니다. 자, 일단 전매 제한을 완화한다. 야, 전매 제한 완화. 샀다가 팔는 거 쉽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거죠. 투기 세력들 좀 들어와라 이거예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계약 후 2년부터 1회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뭐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적이고 어쨌든 전매 제한 완화한다. 투기꾼들 좀 들어오십시오. 투기 세력들 좀 들어오십시오. 돈 좀 많이 가진 사람들 좀 들어오세요. 투기할 수 있도록 다 풀어드릴 테니까 아파트값 올려드릴 테니까 좀 들어오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굵직한 것만 한번 짚어봅시다. 기존 분양 사업을 임대 사업으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건 뭐예요? 미분양된 걸 해소해 주겠다는 겁니다. 뭘로? 임대사업? 임대사업 누가 해? 공공이 하는 거잖아. 이걸 누가 하는 거야? 정부 돈으로. 미분양된 것들 정부 돈으로 해소 좀 해주자. 이 얘기를 분양사업을 임대산업으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돌려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런 얘기라고 보입니다. 기금지원 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9천만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 절차도 완화한다. 전부 다 집 좀 사라. 집 좀 사라. 이래도 안 살래? 다 풀어줄게. 물가 변동, 자재값 인상 등 공사비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도도 높인다. 이건 뭐예요? 건설사들 도와주겠다. 건설 빨리 지어라. 분양가 높이는 거 조절하는 거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게. 이거죠. 정비사업의 경우 이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돈 내줄 테니까 정비사업에도 들어와라. 민간 참여 공공사업. 공공과 민간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하자. 이것도 뭐예요? 민간 손해보지 않도록 해줄게. 뭘로? 세금으로. 국민들 피땀으로 생색은 윤석열이 내겠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인허가 절차 개선해줄게. 지자체 협의체 구성 운영 통해서 주택사업 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를 거쳐 사업기간 단축한다. 건축 허가 시 경관심의도 통합심의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시설 기부 체납 합리적 기준 마련한다.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 현재 임대주택 공급 시에만 적용했으나 소형주택 분양 시도 면제한다. 이게 뭐야? 돈 벌려고 건설 짓는데도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시켜줄게. 기부 체납 안 해도 혜택 다 줄게. 뭘로? 세금으로. 허그 주택금융공사들 공적 보증기관의 PF 대출 보증 규모 확대한다. 당초 허그 10조, 주금공 5조, 이걸 15조, 10조로 늘린다. 보증 서줄게. 집사 보증 서줄게.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 70%로 확대. 집 좀 지어 보증 서줄게.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건설사들 우리가 돈 대줄게. 뭘로? 세금으로. 시공사 도급순위,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PF 보증 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보증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뭘로? 세금으로. 도급순위 700위 기준 폐지한다. 건설사들 망할까봐 그냥 건설사들 불리한 것들은 다 폐지해. 토지비 10%,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은 시공순위 100인에는 5%, 그 외에는 10% 등으로 완화한다. 문제 생기면 막아줄게 정부가. 뭘로? 세금으로. 민간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효율적 이해관계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질 없는 금융공급 지속을 유도한다. 대단하죠? 총 7조 2천억 이상의 규모로 부동산 PF 건설사 지원에 나선. 망하지 않게 해줄게. 건설사 망하지 않게 해줄게.
민간 금융기관은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자 대상 차환 신규 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게 지금 조금 중요한데요. 부동산 PF가 어디에 물려 있습니까?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여기에 물려 있어요. 5대 은행은 안전합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야 니들 돈 많은 애들 니들 일로 와. 부동산 PF 보증 좀 서. 멀쩡한 은행들 팔을 비틀어버리네. 자, 은행들 끌려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멀쩡한 5대 은행까지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신규 자금이 신속하게 유입되도록 하는데, 부실 우려 사업장은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 조정, 대주단 협약 운영이 이어진다. 어떻게든 안 망하게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경매, 공매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고 새로운 PF선을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건 말이죠. 핵심이거든요. 내버려 두면 돼요. 지금 부동산 PF의 뇌관이 뭐냐면요. 브릿지론입니다. 브릿지론은 지주작업, 땅 사고 인허가 받고 여기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사업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는 회수 불가능하다. 짓질 않는 겁니다. 지주작업, 이 작업은 했는데 땅은 사놨는데 건물이 올라가질 않았어. 왜 안 올라갔겠어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지으면 분양되고 돈을 버니까 땅 가치가 높지도 않은데 그냥 아파트 지을 만한 땅이면 높은 가격으로 땅을 막 샀어.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얘네들이 브릿지론 막 됐어요. 그걸로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부동산 하락기에 땅 맞이하니까 땅을 너무 비싸게 샀네? 여기다가 아파트 올려봐야 분양가 너무 비싸고 이거 안 팔려. 사업성 없어. 그래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곳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걸 지금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이 싸게 나와요. 망했으니까. 잘못된 투자니까 손실을 누군가 봐야지. 자기들 돈 벌 때는 자기가 다 먹고 손해보면 세금으로 나눠? 안 되잖아. 이게 MB 때 있었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이걸 윤석열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땅이 싸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공매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력이 있는 곳이 그 땅을 사서 사업성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 부동산 PF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를 싸게 낼 수 있고 그러면 팔린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어요. 억지로. 뭘로? 세금으로. 이게 얘네의 경제 정책이라는 겁니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 당초 1조 원에서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펀드를 조성하겠다. 캠코 펀드 1조 1천억 규모로 이달 중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캠코? 야, 무슨 돈으로 할까? 주유금융업으로 자체적으로 별도 1조 원 조성한다. 자, 이것도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이런 큰 은행들도 팔 또 비틉니다. 비틀어서 돈 좀 내놔. 끌려갑니다. 멀쩡하고 튼실한 은행들도 지금 개미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PF 정상화 펀드 인수사업장 대상 PF 보증 우대도 제공한다. 보증 비율이 90%, 95%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총 사업의 80%까지. 대출금 상환 방식 다양화. 여기서 손실 나면 뭘로 보증 서줄 건데? 세금으로! 안 돼? 세금으로 충당해 줄게! 들어와. 중도금 대출 지원도 이뤄집니다. 허그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보증 서줄게. 보증이 뭡니까? 잘못됐을 때 떠안는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돈으로? 세금으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정책이 먹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값이 계속 올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하에 하는 정책이에요. 집값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막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식시장 망하잖아요. 주식시장 폭락하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외국계 자본이 공매도 어마무시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는 꼴 보니 여기 가망 없다. 하루 만에 코스피 2% 날라갔다. 45조가 휘발됐다. 더 일어날 겁니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이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 대책이라고 내놓는 전부가 뭐냐? 부동산 PF 터지지 않도록 세금으로 지원할 테니 건설사들은 아파트 더 짓고 국민들은 아파트 좀 사고 투기꾼들 아파트값 어떻게든 올려줄 테니까 좀 들어와라. 이런 정책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외국계 자본이 봤을 때 이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판단할까요? 국민들도 알아요. 국민들도 아는데 외국 자본은요. 가뜩이나 미국하고 한국하고 기준금리 역전된 지 오래됐고 그 격차도 지금 어마무시
어마무시하게 벌어져 있는데 정부가 내는 경제 정책이라는 게 고작 부동산 PF 터지지 않도록 언발에 오줌 누는, 아니 언발에다가 발가락에다 도끼를 내려 찍는 이런 정책을 내고 있으니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율은 당연히 안 좋아질 거고요. 엔화가요, 달러당 149엔입니다. 150엔 가까이 됐어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강세예요. 우리나라 원화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나는 겁니다. 기름값 올라가고 있죠. 환율 안 좋아지고 있죠. 버틸 힘이 없어요. 10월 위기설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10월부터, 이번 달부터요, 전셋값 가장 꼭지점 계약 만료 달입니다.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가 언제였냐면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가 최고점이었어요. 그때 계약했었던 전세 물량이 계약이 끝나는 게 2023년 10월입니다. 전세값이 얼마 빠졌냐? 서울 기준으로요, 4억, 5억, 6억, 7억이 빠졌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방법이 없어요. 집을 팔아야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합니까? 아니야, 집 팔지 마. 집주인, 집 팔면 집값 떨어지니까 집 팔지 마. 빌려줄게. 대출 더 해줄게.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세입자한테 모자란 전세금을 갚아준다? 가능할까요? 그걸로 지탱이 될까요? 지탱 안 됩니다. 10월 위기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영업자들 대출 만기, 이것도 10월이고요. 부동산 전세금 최고점이 2년 전 10월이에요. 이제 2년 단위로 전세 계약을 하기 때문에 10월에 만료된다고요. 만기가 와. 서울에 진짜 비싼 전세가 10억 넘는 전셋집은요, 5억씩 빠져요. 5억씩. 4억, 5억이 전세금이 빠진다. 많게는 7, 8억도 전세금 빠진 데들 많아요. 어떻게 집주인이 그걸 감당합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집이 나와야죠. 기존의 집이 매물로 나오는 것, 이게 뭐예요? 공급입니다. 아파트 새로 짓는 것만 공급이 아니에요. 영끌에서 전세 끼고 갭 투기한 인간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아파트 값은 당연히 폭락하겠죠.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거죠. 정상화. 아파트값이 정상화되는 걸 이 정부가 막고 있어요. 오죽하면 동아일보에서 사설이 나왔는데요.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이다.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동아일보마저도 손절치고 있어요. 경제가 아작이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부지런하고 능력이 좋아요. IMF도 극복한 민족이고, 정치하는 인간들만 아주 이상하지만 않으면요, 다 극복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정책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단히 특출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는요, 나를 따르라라는 경제정책을 하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창조경제, 이딴 거 안 했어요. 그게 주요했고요.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 말아먹은 경제를, 코로나를 직격탄을 맞았지만 경제를 다시 살려놨단 말이에요. 정부가 방해만 안 해도, 필요한 부분만 밀어만 줘도, 박근혜처럼 창조경제 한답시고 나를 따르라, 이명박처럼 4대강하고 뭐 한답시고 나를 따르라, 사자방하고 자원외교 한답시고 이런 거 안 하면 그냥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경제를 살려놓습니다. 집값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절로 떨어지는 거죠. 금리 올라가니까 당연히 집값 떨어지죠. 가수요들 빠지고 거품 빠지는 건 당연한 경제 원리인데 그걸 어거지로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는요, 다 무너지는 수순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징조. 이 정부가 무너지는 징조들이 다 보이는데요. 이게 결국은 경제 때문에 무너진다. 이거는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려면 결국은 경제가 무너져야 돼. 윤석열 찍은 이 등신 같은 모질이 국민들도요, 자기 호주머니에 돈 빠져나가면 못 견딘다니까요. 경제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못 막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경제 대책이라는 게 이딴 거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추석 때, 이번 추석 때 진짜 추석 같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긴 연휴였는데요, 나라가 조용했습니다. 연휴 때 어디를 놀러 가고, 연휴니까 어디 놀러 가자 뭐 하자 이런 분위기 있었습니까? 조용했어요. 왜 그러냐? 소비 여력이 없어졌거든요.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기준금리만 낮춰놓으면 뭐합니까? 막아놓으면 뭐합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주담대 7% 나옵니다. 큰일이죠. 돈 쓸 여력이 없으니까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금융비용으로 계속 나가니까요. 앉아만 있어도 지출이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조용한 추석이 있었나 싶죠? IMF 때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론이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문제 삼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IMF 터질 때 그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구제금융 신청. 기억하시는 분들 채널에 많이 계실 겁니다. 언론들이 문제 삼지 않아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심각합니다. 막을 능력이 없고요,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 환율이 1370원, 1400원 찍었다. 주가가 하루 만에 45조가 사라졌다. 휘발됐다. 언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 망한다고 구슬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언론들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동산 훈풍 분다 이딴 기사 내고 있어요. 늦었죠.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름은 살이 되질 않아요. 고름은 짜내고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름을 방치하면 고름이 더 커져. 가만히 놔두면 이게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도려낼 때 그 고통만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은 누가 겪는다? 서민들이 겪어요. 서민들이. 제가 약간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첼리스트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있잖아요. 첼리스트가 한 말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여전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가 있지만 소름 끼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첼리스트가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네들은 일부러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 기억나실 겁니다. 첼리스트가 그쪽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한 말이에요. 이 인간들은 그럴 수 있는 놈들입니다. MB와 관련된 인간들은 그럴 수 있는 놈들이에요. 나라를 자기가 일부러 정책을 잘못해서 세금 자기 이익을 볼 수 있게 자기들 이익 볼 수 있게 흥청망청 다 쓴 다음에 경기 꼬꾸라지고 자산 가격 폭락하고 서민들 죽어나갈 때 줍자. 줍자. 이런 놈들한테 권력을 쥐어준 이찍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의 피눈물로 이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일부러 나라 경제 망하게 만들 수 인간들이 이 인간들입니다. MB 그 핵심 멤버들 지금 윤석열 정권 경제팀 고스란히 있습니다. 론스타 헐값으로 나라 재산 팔아넘긴 인간들이 한덕수 추경호 이 인간들이 그대로 이 정권의 핵심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한 번 당해놓고 또 죽어나가는 건 누구다? 서민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한 명 있어서 그래요. 이재명 한 명 있어서 우리가 지금 희망 갖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만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때 문재인에 대한 비난하는 사람들 많지만 경제 정책만 딱 놓고 보자고요. 정치적인 거 빼고 윤석열 이런 거 다 빼고 경제적인 것만 딱 놓고 보자고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냈잖아. 소득주도 성장? 거저 비판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올려서 누가 혜택 받습니까? 서민들이 혜택 받잖아요. 제일 힘든 계층들이 혜택 받잖아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지금 정도의 내수시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밑바닥층이 무너지면요. 내수시장 박살나요. 이 정권은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세력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되죠.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권을 임기를 다 채우게 만들 수는 없죠. 최저임금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데이터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올랐다라는 데이터가 없어요. 근거 없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결국 손님들이 있어야 돼. 최저임금 올려서 내 수익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돈을 쓰는 세대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이거든. 노인들은 돈을 벌어서 많이 쓰지 않지만 젊은 세대들은 씁니다. 승수 효과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라서 나라 망한다 노래 불렀지만 최저임금 때 나라 망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통틀어서 경제 지표를 보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경제는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연말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흔들리지 않고 무한해동하지 않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이상한 근거 없는 말에 선동당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민주당 개혁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목숨 걸고 싸웠던 이유는 민주당 개혁이라는 거. 완성시킬 수 있는 건 누구다? 우리들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당원들이, 국민들이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이 누구다? 검찰 권력, 저놈들이 계란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모이면, 뭉치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우리가 바위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뭉치면 됩니다.